다음은 본 기념식 행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카이스트 최수찬 교수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특강에 앞서 교수님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찬 교수님께서는 이고장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학사,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하셨으며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금융대책특별위원회, 세제금융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기업개혁 기획단장, 세계경제포럼 대통령 특사,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카이스트 대회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최수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네, 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데요. 거리가 있으니까. 오늘 전북공대 7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김동원 총장님, 또 송철규 학장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대면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대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김동원 총장님과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아직도 전북공대 김동원 교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총장님도 여기 식구인 것 같고, 제가 이 강연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마지막 한 이틀 전에 기술혁신, 산업혁신, 사회혁신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무 좀 포괄적인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우선 전북대와 공대 현재 위상을 보면 몇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북대학교는 이제 47년 10월에 개교했는데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입시 수험생 입장에서 보는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하위권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결국 그 순위가 딱 그 지역의 순위도만 그 경제의 지역의 낙구도를 반영하고 있고, 그러면 대학이라는 게 지역에서의 역할이나 국내의 역할도 있지만은 결국 요즘 세계에서는 세계적인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글로벌 대학으로서 위치를 보면 또 상당히 다른 모습이 보여요. 이 대학 평가나 평가라는 게 그 랭킹이나 이런 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연구, 교육, 사회적 기억 등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그 국제적인 평가도 받고 있고, 또 국립대학 중에서 상위권 부산대와 서울대는 요즘에 국립대면서도 또 법인화돼서 국립대가 아닌 측면도 있고, 국립대로 보면은 부산대와 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걸 볼 기회가 있어 보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글로벌 수준에서 하게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뭐 몇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최근에 발표된 2022년 그 세계 대학 랭킹을 보면 영국의 THE 랭킹을 보면 오버롤에서는 세계 한 1000에서 1200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국내에서는 공동 한 22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서브젝트 랭킹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그 분야별 들어가면은 그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 앤 인프라스트럭처, 잘못됐네. 거꾸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가 591에서 602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임팩트,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는 임팩트 랭킹을 따로 하죠. 그 영향력 평가. 이거 보면은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 앤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한 59위로 이렇게 랭크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고무적인 그 랭킹. 또 QS 랭킹을 보면 이보다 더 고무적입니다. 오버롤, 아까 저쪽에서는 1000위 정도 내려갔는데 여기서는 571에서 580 이 정도로 랭크가 되고 있고, 국내에선 역시 공동한 22.
근데 이 저 국내 쪽으로 와 보면은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는 아까 거기는 한 500이 약간 아래였는데 451에서 500 이렇게 해서 그 글로벌 랭킹은 국내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훨씬 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전북대를 보는 시각이 저도 이 지역 출신이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전북대 또 기대하는 전북대는 글로벌 대학입니다. 지역 대학으로서가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야기도 조금 좀 세상이 어떻게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또 거기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뭐 제대로 가고 있느냐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또 하다 보면 우리 지역으로 또 자꾸 이야기가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 아쉬운 점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까칠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혹시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뭐 조금 요약을 하자면 오늘의 제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기술의 변화가 우선 그 가장 큰 그 변화의 원동력이 되겠죠. 여기서 특히 그 IT의 발전을 갖다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AI가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건데 이제는 완전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된 거예요. 바이오는 AI와는 아주 AI와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건데 어쨌거나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고 여기 오늘 오후에 또 그 심포지움을 또 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 또 의료공학 이런 관련해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그 제 특강에서도 시간을 좀 봐가면서 제가 그 바이오 쪽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이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시간을 30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의 변화가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그리고 그 또 산업의 변화는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이 사회를 결국은 이제 조정해 나가고 하는 기능이 이제 통합해 나가고 하는 기능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변화가 있지 않았었고 특히 국제 정치적으로는 세력 균형이 있게 되고 이런 주제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에 몇 번 좀 반복되면서 좀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좀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방 말씀드린 변화를 좀 질적으로 이해하자면 저는 변화를 드라이버는 두 가지 큰 힘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바로 이 기술 혁신이고 또 하나는 세계화라는 거죠. 세계화가 물론 이 두 개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세계화 이게 두 가지가 큰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 기술 혁신이나 세계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좀 길어지겠지만 하여간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좋은 것처럼 뭐 느껴지는데 근데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기술혁신이나 세계화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그 변화하고 또 그 좋은 측면이 있지만 또 여기에서 그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챌린지라는 표현, 챌린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도전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챌린지 그러면 챌린지라는 거 하나 우리말로는 뭐 한 과제라고 그럴까? 챌린지라는 건 뭔가 우리한테 챌린지하는 것이 오는 거 이게 챌린지입니다. 우리가 챌린지하는 이건 그래서 명사로는 안 쓰죠. 그냥 이제 동사로는 챌린지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챌린지라고 그러는 것은 도전 뭐 우리가 도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게 챌린지인데 가장 큰 챌린지는 양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러리제이션.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소득과 부의 분배 격차가 커지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각 나라 안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라 간에도 그렇고 또 기업 간에도 그렇습니다. 기업 간에도 양극화도 있고 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 그 상위권 안에서 또 양극화가 벌어져요. 또 기업도 상위권 안에서 양극화가 벌어져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들 그러면 다 부자 같지만 재벌들 한 10위 랭킹을 보십시오. 거기도 완전히 빈부 격차가 있습니다.
삼성하고 나머지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 빈부격차 속에 또 빈부격차가 있는 그런 정도로 양극화가 커져가고 있고, 이게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는? 역시 앞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죠. 변화, 그 변화, 기술 혁신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나고 또 세계화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기술 혁신이나 세계화는 세상을 또 효율적으로 만들고 더 그 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잠재력도 늘리고 하게 되지만은 이것이 또 분배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것은 정말 솔직한 고백인데,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가 뒤집어짐이 반복된다는데, upheaval 영어로 오면 뭔가 뒤집어진다는, 이게 좀 자꾸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 같은 데서도 브렉시트, 영국이 EU 탈퇴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할 정도로 뒤집어지고, 미국도 트럼프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고, 또 실제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고, 뭐 이런 현상, 이것도 그 근저에는 바로 양극화가 있다는 거죠. 양극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결국은 또 피해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갖다가 그 불만이 있고, 이것이 정치 세력화된 것이 지금 그 현재의 그 각국의 현상들이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현 정부가 그 현 정부의 주특기는 그겁니다. 양극화를 이슈화하는 거. 문정부도 그랬고 그 전에 노정부도 그렇고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정부에 참여를 한 의회 쪽에 있었지만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만, 역시 그 주특기가 이슈화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근데 해결책은 가지고 있느냐? 내놓은 정책마다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 소득을 갖다가 분배를 개선하겠다 해놓고 실제 나오는 정책들 보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하고 있고, 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해놓고 실제 나오는 정책 보면 거꾸로 부동산 가격도 가격을 자꾸 불안정하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의 잘못이냐? 이 사람들의 잘못은 잘못이죠. 목표와 수단이 많이 다른 그런 일. 그러나 더 크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지금 챌린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코로나 그 감염병 사태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래서 감염병 위기다. 2008년, 9년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2020년부터는 감염병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2020년 위기가 훨씬 더 큰 경제 위기입니다. 보면 그래프를 보면은 경제 성장률 보면 2009년에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소위 신흥국이라고 하는 개발도상국이고, 밑에 있는 것이 선진국들이고,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세계 평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신흥국들, 그 개발도상국들의 성장률이 높죠. 그리고 아무래도 더 성숙한 경제인 선진국들의 그 성장률이 낮고, 그리고 중간에 세계 경쟁률이 있는데, 2009년에 보면은 선진국들은 뭐 한 마이너스 3% 성장하고, 그 개발도상국 신흥국들은 한 거꾸로 한 플러스 3% 정도 성장했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0% 근방이었습니다. 약간의 그 네거티브 성장을 했지만, 2020년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4%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6%, 신흥국들도 마이너스 3% 성장.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그냥 감염병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최근에 겪어보지 못한 큰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위기 뒤에는 어떤 세상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제일 미워한 사람들이 포스트 크라이시스 컨퍼런스 한 사람들을 제일 미워했습니다. 아니, 세계가 지금 위기가 일어나서 이걸 지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지금 연구하고 한참 고민해야 되는데 뭐 끝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작년 중반부터 막 이런 컨퍼런스 하는 분들, 여기서 하신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포스트 크라이시스, 그 포스트 코로나는 뭐 지금은 이제
이야기가 바뀌었죠.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결국 이게 극복은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쪽으로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뭐 결국은 우리가 지나가겠죠. 결국은 지나가는데 그러면 그 세상에 이 포스트 크라이시스 위기 뒤의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가장 그 큰 변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던지고 싶은 질문은 세계화에 아까 제가 그 세계화가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보면은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이게 지금 세계 무역이 그 증가하는 그 유리였습니다. 굉장히 그 엑스포넨셜리 증가하고 있는데 그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다시 위기가 끝나고 나서 세계화가 다시 진전이 되죠. 보면은 그 무역이 증가합니다만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꺾였죠. 증가율은 확실히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아까 제가 그 혁신이나 세계화가 좋은 일이지만 이게 지금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점 있는 걸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너무 과속을 하게 되면 이 속도를 제한을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결국은 세계화도 어느 정도 그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는데 팬데믹 사태도 그 초반에 엄청나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또 급속하게 회복이 됐죠.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이 무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초반에는 다들 이거 세계 뭐 공급 그 체인이 붕괴되고 여러 가지 무역도 붕괴될 것이다. 하는데 무역도 지금 굉장히 다시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전에 갔던 성장률로 계속 무역이 성장할 것이다 하는 시나리오,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고, 그다음 비관적인 시나리오 아니다. 이번에도 이게 지금 너무 이 공급망이나 이런 걸 세계적인 데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번에 요소수 사태로도 느끼고 있고, 지난번에 뭐 또 일본에서 뭐 했죠? 뭐 했죠? 아이가 뭐 수출 제한해 가지고 우리가 고생한 거, 소부장 뭐 문제 이런 것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역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분업에 의해서 서로 자기들이 잘하는 걸 생산해서 교환하자 뭐 이거였는데 꼭 이거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는 결국은 이 무역의 증가율도 꺾이는 게 아니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건 진짜 몇 년 지나봐야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 뒤 세상에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 여기서 그 개인적으로 돈을 벌려면 또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결국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투자해야 되겠죠. 뭐 이미 성숙한 그 산업이나 또는 이미 그 한물간 사양 산업에 투자한다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이 새로운 산업이란 건 결국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동안에 여러 그 프리딕션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돌아봤습니다. 한 10년 전에 돌아봐 2012년에 한국 정부에서 뭐 그린텍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신재생 에너지 뭐 등등 해가지고 탄소 저감 뭐 에너지 뭐 등등 나오고, 그다음에 또 무슨 그 융합 산업이다 해서 뭐 그 방송 뭐 통신 융합 산업 뭐 로봇 뭐 머티리얼 바이오 뭐 여러 가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여기서 또 정부에서는 일은 또 이게 뭐 어느 이런 어떤 특정한 산업을 이야기를 하면은 또 다른 쪽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또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다 들어갑니다. 서비스 인더스트리도 부가가치 창출은 하이, 고부가가치 창출은 하이 서비스 인더스트리라 해가지고 뭐 글로벌 헬스케어다 뭐 그린 파이낸스 뭐 좋은 건 다 드러났으니 이렇게 놓고 보면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상당히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뭐 그린 테크놀로지가 앞서 있죠. 그때만 해도 이게 화두 아니었습니까? 그린. 그리고 또 이전에는 또 한때 나노 뭐 이런 것들이 그 화두가 돼서 쭉 그래서 나노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 기대를 충족지 못했고, 그린은 역시 좀 그 뭐라고 너무 이상이 앞섰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우리가 경제를 끌고 나갈 만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지난 한 10년, 20년간의 평가인데, 또 이번에 또 팬데믹을 겪고 나서는 또 아니다. 아무래도 이거 진짜
길게 보면 그린이 이게 중요한 것 같다 해서 지금 다시 또 그린을 지금 이런 그 기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란 이게 진짜 앞으로는 나가야 될 방향. 그게 나가야 될 방향이라면 그게 돈이 되고 산업이 되지 않느냐는 그것도 지금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갈리는. 그러나 여기에 지금 뭐 크게 부각은 안 됐으나 바이오나 이런 쪽은 이따가 뭐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한때 유행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수요, 고령화라든가 감염병 사태라든가 수요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속 가능한 그런 산업으로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그때만 해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13년 거의 같은 시기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삼성그룹 내 CEO 그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CEO 인포메이션 거기에서 뭐 7대 파괴적 혁신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여기는 뭐 웨어러블 컴퓨터, 뭐 구글 글래스라든가 애플 아이워치라든가 이런 건 뭐 어느 정도 진전된 게 사실이죠. 3D 프린팅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발전한 것 같지는 않고 컨텍스트 어웨어니스와 드라이블리스 카 어쩌면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쪽은 지금 아직 그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트라 라이트 머티리얼 소재 쪽, 뭐 진 테라피 여기 뭐 글리베랄 예로 들었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쪽도 그때 지놈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만 그 지도가 나오면 유전자 지도만 나오면 엄청나게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고 될 것이다. 한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죠. 포스트 배터리 이거는 정말 중요한 과제고 또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도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만큼은 하여간 지금 이 그 배터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알렉 로스라는 분이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그 국무부 장관 할 때 그때 그 혁신 뭐냐면 그에 관한 그 시니어 어드바이저 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로보틱스, 지네틱스, 디지털 커런시, 코딩, 빅데이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미래의 산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린으로 이렇게 지네틱스 켠 것은 앞에와 좀 겹치는 것을 이렇게 한 겁니다. 겹치는 것은 제가 그린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이분은 상당히 좀 저 AI 또 데이터 이런 쪽으로 많이 그 퓨처 그 미래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버나드 마란 분인데 뭐 책도 많이 쓰고 한 분인데 이분이 2020년 최근에 25개 테크놀로지인데 쭉 보면은 뭐 이게 첫 번째 화면에 지금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 8개가 있는데 AI라든가 인터넷 오브 띵스, 웨어러블 역시 아까 앞에서 삼성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그린으로 제가 했고 빅데이터 이거는 아까 바로 전에 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블루 칼라로 했습니다. 오그멘티드 뭐 어널리틱스라든가 또 등등해서 인텔리전 스페이스, 스마트 플레이스 뭐 이런 그 공간의 스마트화 이런 거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디스트리뷰티드 레저스 이것도 앞에 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블루로 이야기했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얼마나 있나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이런 것들을 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 보면은 거의 지금 가까이 저 작년에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다 뭔가 이거는 뭐 현실감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뭐 반절 이상 몇 년 지나면은 이거 아니었다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하여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이게 아시다시피 원래 그 AI와 관련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근데 잘 안 되고 있다가 하여간 최근에는 이제 뭐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로봇 이것은 아까 앞서서 이야기 된 것이기 때문에 블루 칼라로 했고 이것도 그 자율주행차 역시 이야기하고 아까 지노믹스와 진 에디팅 이거는 삼성에서 이야기한 거기에 또 겹치는 부분이 있고 쭉 디지털 플랫폼 뭐 드론 사이버 시큐리티 퀀텀 컴퓨팅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것도 앞과 겹치고 또 뭐 3D 프린팅도 이야기되고 나노 테크놀로지와
머티리얼 사이언스, 나노 테크놀로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거뒀는데 또 알 수 없죠. AI도 사실은 한 3, 40년간 성과를 못 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카이스트에서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그 무슨 그 모델링을 하는데 그 AI 아이디어에 뭔가 그 셀프 커렉팅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한번 뭐 프리딕트 해보겠다. 근데 아이고 내가 그거 한 3, 40년간 들여다 그 하는 거 봤는데 그거 안 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몇 년 지나니까 한 5년 지나니까 그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친구 내가 그 디스커리지 한 것은 정말 내 참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3, 40년간 안 된다고 해서 그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더라고요. 또 그 되는 수가 있고, 나노테크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렇게 발전을 못했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2004년에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역시 CEO 인포메이션에서 유망 소프트 산업이다 해서 문화산업 을 갖다 그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국적 감성, 집단적 놀이문화, 전통문화 원형 등 원천 자원이 풍부하고 우수한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소프트 산업 강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예로 든 것이 뭐 영화 뭐 그 태극 드라마 태극 휘날리며 뭐 겨울연가 뭐 등등, 또 명성왕후 난타, 집단적 놀이문화, 아바타 지식검색. 이 프리딕션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보기엔 반반입니다. 맞았다는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정말 이 소프트 산업에서 성공했다는 거. 지금은 거의 뭐 그게 BTS든 또 뭐 오징어 게임이든 세계 톱으로 거의 가고 있는데, 다만 제가 맞지 않았다는 부분은 여기서는 한국적 감성, 뭐 전통문화 원형 이런 거 한국적인 것이 성공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공한 것은 한국적인 게 아니라 글로벌한 컨텐츠들이 성공했지 반드시 그 한국적 감성만으로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구나 하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팬시한 걸 좋아해서 자꾸 앞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4차 산업혁명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수력과 증기를 활용한 기계적 생산의 기계화, 죄송합니다. 기계적 생산의 기계화가 아니라 생산의 기계화, 이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생산의 기계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활용하고 그다음 대량 생산으로 막 하는 거. 3차 산업혁명은 이 전자공학 기반의 IT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을 자동화한 거. 그다음 4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부터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저는 과연 이게 4번의 혁명이 있었는가, 좀 역사를 보려면 좀 길게 봐야지. 저는 2번의 혁명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생산의 기계화, 그래서 1760년경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76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뭐 물론 뭐 증기기관, 막가, 수력 이런 것들이 뭐 그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뭐 증기기관이나 이런 게 로마 시대부터 있었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그때 운하와 도로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산업 뭡니까, 증기기관이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산업혁명은 이제 저는 IT 기술이 발전한 8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때 그 컴퓨터라든가 또 통신 기술, 특히 그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그 통신 기술 같은 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컴퓨터가 성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규제 완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80년대 중반에 미국의 그 독점으로 있던 통신회사 그 AT&T를 갖다 깨가지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드웨어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내전화, 지역전화, 국제전화 나누고 이렇게 쪼개면서 경쟁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그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술 발전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 사회 제도, 시스템이 기술 발전의 어떤 그 토대가 되고, 그런 것 그러니까 그 씨앗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제도의 그 변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뭐 그 요즘에는 전주에서 거의 전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그 대학생들하고도 많이 접촉하고 있고 그런데 좀 이거는 본 이 강연 오늘 강연과 뭐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꼭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전북대에서도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코딩하고 영어는 좀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이건 요즘 문송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인류 대학 이런 데에서는 뭐 명문 대학들 보면은 아무리 심리학을 하고 영문학을 해도 다 코딩 같은 건 배웁니다. 회사에 가면은 자기가 코딩을 쓸 능력이 없으면은 그 회사에서 제대로 일러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을 한 사람이건 영문학을 한 사람이건 다 테크 컴퍼니에 가가지고 구글이든 뭐 아마존에다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걸 학원에다 맡길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좀 제대로 교육해야 되지 않냐. 또 하나는 저는 좀 이건 좀 약간 까칠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영어가 그래도 대학교에서 다들 영어를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그러지 않고는 이 우리가 글로벌 교수님들의 연구 수준이라든가 위상은 엄청나게 글로벌 수준에 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그 안 되는 이유는 뭐 그런 뭔가 그 수단 부족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를 그러면 요즘 글로벌 세상에서 우리 시장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뭐 이제 좋은 제도가 있고 나쁜 제도가 있는데 뭐 바이 전북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전북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주자. 말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북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 가지고 사기 시작하면은 전북처럼 돈 없고 이런 데서는 정말 더 낙후될 수밖에 없죠. 셀 전북을 해야 되잖아요. 글로벌리 세계 시장을 나가야 되지. 그래서 그 잘못된 거고. 아까 뭐 우리 전기안전공사 전북 출신 30%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물론 전북대 출신을 많이 하니까 그걸로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그렇게 칸막이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지역에 전북대를 졸업한 그 인재들이 딴 데 가서 더 좋은 데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또 여기서 이 기업에서 인재들을 끌어올려고 해도 더 끌어올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칸막이 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글로벌 인재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전주로 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요것은 좀 우리가 전북대에서도 우리가 전북대 출신들은 학부 졸업하면은 코딩 할 줄 알고 영어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이거는 좀 제가 약간 좀 사이드 스토리지만 쭉 한번 꼭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연 지금 몇 분이나 남았죠? 예? 그래요? 아이고 그래 그럼 대충 뭐 제가 이야기하고 정말 세계의 경제가 바뀌었느냐 뉴 이코노미냐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흔히 이제 그 비용의 그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뭐 소득 분배나 이런 것도 바로 그 가변 비용 자기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산업이 고정 비용이 늘어났다는 특히 콘텐츠 영화 같은 거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것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지 그걸 뭐 100만 명이 보나 1000만 명이 보나 1억 명이 보나 그 코스트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 산업 특히 우리가 이제 지식 기반 산업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고정 비용이 늘어나고 바로 양극화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이런 데서 유리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고정 비용은 우리가 가보면 당신의 컨트리뷰션이 이거다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협상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분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현재 시장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생기고 있고. 자 그러면 다 성례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한국이 가야 할 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첫째는 거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케이. 요소 투입에서 혁신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동안은 열심히 이러는 것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침착히 생각해가지고 좀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둘째는 추격에서 선도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건 뭐 2등 하지 말고 1등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라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점에서 리더십이 약한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는 엔지니어링에서 사이언스로, 그럼 IT에서 파마로 간다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스쿨에 그 70주년에 와서 엔지니어 사이언스니까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구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런 바이오 분야도 함께 이러면 느끼는 것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이러는 그 방식이랄까 하우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우가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대학교에서는 그래도 하우가 제일 강한 게 공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면은 그 이분들이 왜 일을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을 하우가 약한 것은 그러면 일을 안 해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의지가 약한 거예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우가 지금 안 되는 것이지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은 하우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역도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뭐 그 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보면은 전부 너무 자신감들이 없어요. 뭐 하려다 보면은 그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자신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대 또 공대 그 포텐셜 잠재력으로 보면 세계 수준인데 하나도 실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는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좀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좀 저돌적으로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부족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